오늘 나와주신 네 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심경이 남다르실 텐데 우선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의총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다. 저 같은 경우도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밤이 없었다. 정치사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진으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탄핵이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든 반대로 나오든 이후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어려운 정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건 역시도 저의 그 큰 고민거리, 걱정거리, 또 과연 국민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다. 자, 민병도 의원. 대한민국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야 할 것은 대통령이고 달려야 할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기업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넘어서 흐느끼면서 대한민국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올스톱 됐습니다. 정부와 또 정부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더 달려야 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하는 호소를 들으면서 저는 조속히 이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탄핵 그 시간까지 전 국회의원이 24시간 국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탄핵버스도 방송을 하고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저는 우리 당한테 두 가지를 제안하고 또 아울러 국회에도 똑같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분명히 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이 가계부채 문제랄지 경제의 모든 지표를 갖다가 국회에서 24시간 챙기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탄핵 이후를 대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 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당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쓰리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과의 인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다독거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촛불 민심은 대통령에 즉각하야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것으로 녹여내야만 그분들을 가정으로, 현업으로, 직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당리 당략을 떠나서 민생을 챙기고 가계부채를 챙기고 그야말로 일자리를 챙기는 그러한 정국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수습해 나가는 그런 유능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김관영 의원. 네, 대통령 한 분의 오판과 고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탄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6차에 걸친 촛불 민심은 바로 그 탄핵을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탄핵을 꼭 가결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된다는 각오로 꼭 탄핵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자, 네 분 말씀 감회 심경 잘 들었고요.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자, 이 입장은 결국 탄핵소추안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홍문정 의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당 대표께서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브리핑 하셨습니다. 당원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탄핵 이전에 내년 4월 퇴임,
6월 그 대통령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고 탄핵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겠다. 그리고 탄핵 결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탄핵 결과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그 탄핵이 되시면 이제 대통령 임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무를 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그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일탈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양극단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민들 보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테면 해보세요. 이런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이 지금 세 번째 간접적인 입장까지 포함해서 제안을 갖다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선 후퇴가 불투명한 거국 내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국회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그 명예 졸업장을 받는 방식을 원했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4월 달에 퇴진하고 6월 달에 선거한 방식을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정 혼란은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혼란인 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인식 못하는 거죠. 국민들은 헌법을 유린한 국사범에다가 또 우리 강요죄, 또 직권남용죄, 뇌물죄 이런 온갖 비리백화점으로 청와대를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이것이 국정 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즉각 사임하는 것이 마땅했고 오늘 대통령이 탄핵 전에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놓쳤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과 우리 당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마치고 첫 그 모습을 또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좀 초연하게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겠다는 좀 차분한 입장이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게 또 특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무죄가 또 분명히 갈라져야 될 것이고 또 헌재가 인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차분한 모습들,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국민들의 분노가 왜 이렇게 커졌겠느냐. 오히려 1차, 2차, 3차 담화가 국민의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차, 2차 담화에서 좀 거짓말 하신 부분이 드러났고요. 특히 3차 담화에서는 같은 당의 의원들도 돌아서게 만든 이를테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정치를 하셨다는 얘기죠. 자신의 진퇴나 자신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 공을 던져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신 부분들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두 번째는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주변 관리의 실패로 돌려버리신 거. 이런 것들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러면 주변 관리 정도의 실패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하야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을 앗아가버린. 이럴 때는 국회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명분 없는 탄핵이고 명분 없는 하야를 요구하는 그렇게 몰아가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끔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빠르게 좀 수습을 하고 좀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김관영 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1대 3 아닌가요? 예, 말씀하시죠. 네. 먼저 하시죠. 예. 네. 장제원 의원님께서 좀 더 일찍 결단을 했더라면 좀 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대국민 3차 담화에 이르기까지 솔직한 자기 고백, 또 솔직한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 4차 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제 어제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동향이 이 6차 촛불집회 이후에 이 탄핵을 가결하는 쪽으로 상당히 지금 흐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4차 담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서 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 앞에 마지막이라도 솔직하게 본인의 잘못을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오늘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은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나의 갈 길을 가고 다음 또 수를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읽혀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겸손한 그런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 화난 촛불 민심에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양해가 구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민 의원님께서 비리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우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했는데 내가 돈 1원짜리 하나 받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오늘 재벌 회장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죠.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변명하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리백화점이다. 우리가 다 밝혀진 다음에 지금 특검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법원의 검찰의 고소장이라는 건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썼단 말이죠. 그 변호인은 그게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지금 실제하고는 이게 괴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스스로 자기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야당 의원님들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읍소해서 말씀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지금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지만 저도 이 자리에 나오고 별로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문매를 맞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과연 야당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었던가. 그 문제는 좀 더 다시 이제 예.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 그럼 짧게 해주시죠. 좀 짧게 해주시죠. 아니, 이 문제는 절차의 문제인데. 하셨으니까. 자, 민병도 의원, 자, 홍문정 의원, 자, 절차의 제가 정리를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서 부분에 아까- 대해서만 반론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잠깐만. 예, 제가 좀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좀 하시고 싶은 아니, 뭐, 말씀이 뭐, 있더라도 예. 좀 하지 말려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 또 발언 기회를 2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부분만 자, 짧게 일단 반론하겠습니다. 민병도 의원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과연 12월 9일 이 탄핵 표결 탄핵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 비박계의 단일 대우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지금 비박계에서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할 그런 준비 전략이 짜져 있습니까? 근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가 단일 대우냐 안 대우냐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이 촛불 정국을 리드하겠다. 이 정국을 수습하는 안을 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전국 수습책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제안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대통령께서 3차 담화 이후에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를 해봐라. 그래서 합의를 해보자라고 당론이 결정이 된 겁니다. 메시지가 좀 혼선이 된 겁니다. 저희가 당론 결정에 참여한 이유는 그 여야 합의를 하는 카드의 가이드라인이 4월 사태에 대해서 야당과 합의를 해봐라. 그러면 한번 논의해보자. 이건 그때 프레임은 뭐냐면 탄핵이냐 하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하야의 무기를 두고 여야 협의를 해봐라. 그럼 야당이 전혀 이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탄핵이냐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온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냐 아니냐는 상황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에 이 국민적 공분을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박계 의원님들도 탄핵은 이제 대한민국을 수습할 수 있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못 믿고 불공정하다라고 검찰 수를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론에다 대고 질문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중한 이 신성한 권력을 사인에게 함부로 양도를 했고, 그 양도받은 사인은 그 대통령의 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또 그의 딸에게는 정말 공주 승마 특혜라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특혜를 줬는데도 그 시간에 세월호 7시간 동안, 세월호 그 500명이 수장이 되는 과정에 그 시점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전화 지시하고 서면 보고받고 이러한 무능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병도 의원, 오늘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50대 50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긴장감을 높이고 또 전열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또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안이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는 헌법을 지키자는 사람과 헌법을 유린하자는 사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장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원천을 부여받지 못한 사인들하고 비밀정부를 운영한 겁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또 국무회의를 갖다가 정보 유출을 하고 사인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헌법 87조, 88조 위반되는 겁니다. 대학의 자치 위반했죠. 문화예술의 자유 위반했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의 권한을 유린했죠. 이것만 갖고도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헌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이런 국사범적인 어떤 대통령의 행동을 갖다 지지하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앞에서 정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고민하고 사고한다고 한다면 전 당연히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과 헌법과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의사조약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을 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헌법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 앞에서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김관영 의원, 네. 그 국민의당이 전망하는 네. 탄핵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결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국회의원은 취임 시에 선서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선서를 하거든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직접 유린한 주권 재민 원칙, 대의 민주주의 원칙, 또 직업공무원제, 그다음 공무 담림권, 또 자유시장 경제 원칙, 대기업한테 돈 걷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에 관한 위배 등등 이미 굉장히 많은 헌법 위반 사례가 이미 나타났는데 네. 제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제가 주최한 국회에서 토론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 정도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탄핵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이제는 의무가 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다행히 자유투표로 새누리당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저는 초선 재선 의원님들 중에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자기의 양심에 비춰봐서 과연 국민을 섬길 것인지 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섬길 것인지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저는 찬성표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홍문정 의원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 내에서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더 나아가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런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 참여해서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말씀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탄핵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탄핵 안에 관해서 찬성을 할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탄핵을 찬성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헌법 앞에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우리 국민을 외면하고 헌법을 외면하고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예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생각 저희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께서 탄핵 절차에 의해서 뭐 임기가 더 줄든지 아니면 임기가 조금 더 늘어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식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탄핵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에 반대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 자체가 어떤 헌법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 그리고 물론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들어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왜 대통령께서 검찰이 오라 그럴 때 안 갔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특검을 받기로 돼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뭐 어떻다,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특검에서 충분히 특검에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검찰에서 지금 이미 시간이 대통령께서 그 변론할 시간도 없는 데다가 그 발로 특검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이건 역시도 대통령에게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안 받겠다고 그러시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당에서 말씀하신 검사를 통해서 특검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들 등등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지금 뭐 이런 거 드러난 것만으로도 해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억울한 부분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잘못 국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도 많거든요.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부분도 많거든요. 야당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조그만 잘못을 더 큰 잘못인 것처럼 그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저희는 그거보다 더한 벌도 달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다라는 가정하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았습니까? 대통령은 직접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갔었죠. 그런데 무죄로 얼마 전에만 해도 정동원 의원도 감옥에 갔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죄로 밝혀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통령이라서 특권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게 다뤄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지금 제가 네 분에게 던진 지금 토론의 주제는 과연 탄핵안이 통과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다시 대통령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 우선 장제원 의원 얘기 짧게 하고 좀 토론의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행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친박계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부분으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은 3차 담화가 있었던 이후에 탄핵 부분이 부각됐을 때 의원총회에서 중도 성향에 있는 어떤 초선 의원 한 분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없느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친박에서는 이 사태, 촛불 사태, 이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친박 지도부가 촛불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친박 지도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국내각, 대통령 이선 후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당의 가장 중진인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모인 최고 중진회의 한 복판에 보란듯이 단독으로 집권 여당 협의도 없이 국무총리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고 단 한마디 못합니다. 당 대변인이 자, 장 의원 환영 좀 성명을 했습니다. 자, 줄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네. 상황에서 친박 지도부가 이제는 소신과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투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탄핵에 참석해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김관영 의원이 계속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짧게 좀 짧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아까 홍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그런 많은 의혹들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은 대통령에게 안종범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이전에 수사받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청와대가 거부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고 특히 뭐 저도 법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본인을 소환을 하지도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로 기재할 정도라면 검찰도 이미 얘기했지만 99%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연히 대통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병두 의원,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 퇴진할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관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피소추된 경우 헌법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명권자는 해임이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공무원이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파면이든 정직이든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개인의 어떤 그 명예를 갖다가 명예를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누구냐? 국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의 사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임은 헌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사임을 할 때는 그 효력은 지방의회의 장한테 제출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사임을 한 즉시 헌법적 행위로 보고 그로부터 바로 거리선거가 60일 이내에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그 법 이론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탄핵 재판이 중지되냐?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의 실효성을 고민하면서 뭐 탄핵 재판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시간에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NSC로부터 보고를 못 받고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못 받습니다. 청와대 주방을 포함한 부속실하고 경호실로부터만 지원을 받는 거죠. 민정수석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변호사만 만나서 이제 상황을 갖다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차 이제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사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때 사임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했죠? 김종필 국무총리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와 국가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시간에 90분 동안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생명이 바다에서 죽고 있는데 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임을 하면 제일 좋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없을 것이라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민명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공격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대통령께서 않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됩니다. 중지되면 자기 방어권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민정수석도 못 만나고 자기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대통령께서 자신이 특검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까지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얘기 한 대통령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임을 하라거나 이런 요구가 또다시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야당이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은 당리당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생업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국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민병도 의원님께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에 우리가 차근차근 냉정하게 민심을 수렴해 나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지 또다시 대통령을 두고 사실은 관제에 유폐되는 겁니다. 그렇죠. 관배 유폐된 대통령한테 또 돌을 던지고 진실 밝히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 도의도 맞지 않고 우리 국회가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번에 4월 퇴진 이 부분을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저한테 질의한 게 법 이론이라서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고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제 우리 장 의원님이 이제 사실 똑같이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 이론적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하는 설명을 드린 거고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 재판소에다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건을 갖다 심리하는데 오랜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되느냐 하는데 그 이론을 정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첫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뭐냐 민주국가의 원리를 갖다가 배반한 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 이래서 통치불능 상태에 빠져갖고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한 거죠. 근데 요 앞에 두 가지는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보수든 판사가 진보든 그거에 관계없이 확고한 판례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런 확고한 판례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가 최단 시일 내에 그것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당 입장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명권자는 그 사임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선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선례가 없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대통령이 사실은 사임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임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말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4월 달에 하야를 하시겠다고 스스로 거의 밝히고 있는 마당인데 굳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야에 관한 의사결정과 탄핵은 좀 달리 봐야 된다. 탄핵은 탄핵이고 하야에 관한 의사결정은 하야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예를 들면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야는 대통령 자신이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사 하야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별도의 국회에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라는 점에서 또 대통령의 권한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국 수습책을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 당에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도 많이 교환하고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서로 당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면은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다만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탄핵안이 가결,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자 그러면 후임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상당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우선 친박계 홍문종 의원 의견 좀 네. 주셨습니다.
지금 헌법상에 지금 저 총리가 그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총리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대행하게 돼 있는 걸로 법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총리 문제랄까 아니면 부총리 문제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야당이 왜 뭐 황교안 총리가 뭐 대신하느냐, 왜 유일호 뭐 경제부총리 아까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부총리가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하기로 했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다면 헌법 절차에 의해서 총리, 부총리 이렇게 이 순서대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에 관해서 왜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히 못하냐, 뭐 심지어는 이제 야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현 총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총리를 뭐 갈아야 되겠다, 탄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들리는데 그런 말씀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야당 입장. 예, 지금은 몇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죠. 우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현재 김병준 총리는 대통령께서 청문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내일이라도 청문 요구서를 보내지 않는 한 김병준 총리의 진행 절차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는 문제가 황교안 총리가 선거의 중립성 이것을 확보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외압을 넣은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정한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납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길면은 한 5,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짧으면 뭐 몇 개월, 뭐 3, 4개월 걸릴 수 있는 이 기간에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관리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 스스로 어떤 보다 정통성 있는 방안을 갖다 만들어주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9일날 우리가 탄핵에 참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희 비박계에서도 대통령 3차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의 4월 퇴진, 그 다음에 이선 후퇴, 거국내각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노력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9일날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안개 속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로 이 모든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자 이것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러고 얼마나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줄지에 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당에서는 향후 정치 일정은 대선을 준비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안개로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헌법재판소로 대통령의 거취가 넘어가는 순간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참 안개 속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더 방금 황교안 총리 얘기했지만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물러가라는 얘기는 하야에 하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황교안 총리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 또 투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안개를 어떻게 걷어내느냐 부분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황교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로서는 공정한 대선 관리 또는 지금 무너져 내린 박근혜 정부에 지명된 총리로서 과연 민심 수습과 민생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받기 힘듭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에서는 사실상 황교안 총리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황 총리 또 여야가 진실로 머리를 맞대고 이 안개를 또 걷어지는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탄핵이 거의 예를 들면 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후임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당장
좀 급한 문제가 또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당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실 후임 총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지일관 사실은 선 총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후탄핵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야권 공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을 좀 접고 일단은 탄핵에 집중하자 이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까지 두신 분이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그분을 얼만큼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과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지에 관해서는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총리가 스스로 그만둘 경우 둘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또 새로운 총리는 누가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 요청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법과 그동안의 선례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총리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임명을 하면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황교안 총리가 본인이 그렇게 선언을 제안을 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수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 총리가 과연 그럴 마음이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황 총리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지 사실 그 부분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 상태에서 또 권한대행 보고 물러나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통성과 이 어떤 신뢰에선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총리가 스스로 여야 국회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자기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가 물러나면서 다음 권한대행 수서인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하나 가능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로서 이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국회랑 상의해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권한의 지위로서 총리 스스로 사퇴하면서 총리를 갖다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두 가지 방법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 입장이 궁금해요. 지금 이 같은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서 네. 탄핵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총에서 탄핵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대통령을 탄핵한 상황에서 또 총리를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총리가 밟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이거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뭐 의견을 모아달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의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야당이나 아니면 그 총리를 싫어하는 정치권에서 그걸 뭐 갈 의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탄핵할 의도가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뭐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것에 관해서 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여당의 일부에서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야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네. 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뭐 너무 가깝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전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서 또다시 탄핵이든지 하야든지 그런 압력을 넣는다면 상당히 국정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글쎄, 그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대통령 지금 하야나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큰 우리가 정치권에서 충돌과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도 좀 바라는 그런 정서도 있는데 또 총리 문제로 정치권이 극도의 또 혼란과 충돌을 빚는다면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맨 처음에 근데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를 벌써부터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우리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자기 모순이에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정말 그게 마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먼저 거국내각, 총리를 먼저 임명해놓고 탄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순서가 맞았다. 근데 탄핵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또 총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그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4월 퇴진, 이선 후퇴, 그리고 거국내각 총리 수용.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 번은 노력을 해보고 안 될 때 어떤 탄핵을 갔어야 되는데 2일로 하겠다, 5일로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탄핵 일정이 정말 옳았느냐라는 부분 그 이후에 또 바로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갈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야당의 강구에 부탁합니다. 탄핵이 된 이후에는요.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정을 하고 확고하게 좀 지위를 인정한 가운데서 황교안 총리 스스로가 민심을 파악하고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야와 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게 맞지 또 이거를 투쟁하는 방식으로 황교안 총리 물러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우리 비박계라든지 새누리당에서 이 탄핵안을 수용을 하고 표결을 하겠다는 마음은 이제는 촛불의 민심을 헌법적 테두리 내에 가장 유일한 방법인 그러니까 탄핵으로 모아와서 우리 국민들을 조금 안정의 국민으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 후에 또다시 이 총리 문제,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가 또다시 혼란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지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이 정말로 전국 수도를 위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은 확고하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총리의 입장을 좀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머리를 맞대고 상대가 상대를 인정 안 하는데 황교안 총리들 저희 논의에 끼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 말씀 잘 들었고. 자꾸 여당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면 뭐 일일이 다 제가 그것을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전제로 한 거국 내각을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되게 일반론화 됐죠. 다음 2단계로 근데 거국 내각이 국민한테 위임받지 않는 거국 내각이 1년 이상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 사퇴 의사 표명 그다음에 4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사임을 하고 정권을 가진 과도 정부를 갖다 출범해서 6개월의 대선을 치르자는 그 제안도 제가 11월 초에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이 사실 다 그 얘기를 수용한 거죠. 근데 그 시점은 11월 19일까지라고 봅니다. 11월 19일 대통령의 공소장에 나온 순간은 국회는 탄핵 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총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과도기 총리의 역할을 분명히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위기를 수습하고 관리를 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두 번째 대선에서 공정성을 분명히 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황교안 총리 체제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첫째고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이 남은 기간을 자기가 책임지기는 너무 버겁다고 싶으면 여야 정당 대표랑 만나서 상황을 수습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시청자분들이 이 총리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또 하나 변수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그 문제 못지않게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언제 결단을 내리느냐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당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저희 당 탄핵 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직접 탄핵 소추안 작성에 관여를 했고 탄핵 소추안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 3당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탄핵안에
탄핵이 제대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가결될 수 있도록 헌법 위반 사실과 법률 위반 사실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법 위반 사항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토의를 거쳐서 지금 탄핵소추안에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르게는 12월 2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면 1월 31일 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기 만료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2달에서 3일 정도가 빠집니다. 근데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64일이 걸렸거든요. 64일 걸린 것 중에 상당히 대다수를 그전에는 어떠한 선례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맨바닥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고 직무를 파면해야 되는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상당 기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일이 걸렸거든요. 이제는 이미 어떠한 경우에 탄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통령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라든가 이미 상당 부분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대입해보면 금방 사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르게 하면 1월 31일 이전에라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당에서는 사실 12월 2일을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11월 29일에 갑자기 담화를 발표하니까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려다가 이제 유보를 하면서 12월 7일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니까 12월 2일에는 물어보니까 다 탄핵에 우리 표결에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부득이 12월 2일 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일주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12월 9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저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이제는 1월 31일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좀 빠듯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임기 만료되는 분이 3월 14일에 또 임기가 한 분이 더 만료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분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9명 중에 2명이 임기 만료로 끝났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임이 되면 새로 임명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사임이 되면 또 새로 임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완을 해서 이 탄핵 재판을 각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관영 의원께서는 1월 31일 이전에라도 결론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때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가 아까 방금 우리 비박계가 네. 탄핵 일정을 3차 담화 이후에 예. 탄핵에 참여 안 할 걸로 돌변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2월 9일까지 저희가 지켜보자. 분명히 야당에서 2일과 9일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3차 담화 이후에 그러면 여야 합의를 해봐라. 해보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9일 날로 저희가 일정하게 제시했습니다. 9일 날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가 안 되면 저희는 들어가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2일 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2일 않느냐. 날 할 수가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말씀드릴게요. 예. 헌법재판소 문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상 정치권이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예측을 한 뿐이지 그러니까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지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조금 틀립니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죄냐 아니냐 요거만 판단하면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검찰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특검의 결과에 의해서 인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특검이 제가 볼 때는 3월 31일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심리하는 기간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4월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검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됩니까? 3월 31일까지죠. 수사 지금 1차가 기간이, 주어진 기간이, 예. 주어진 기간이 예, 그리고 그렇게 되죠. 30일 연기할 수 있고요. 90일이니까. 예. 자, 그러면 장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민병두 의원 말씀 들어보고 예, 요거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사실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 복잡다단하게 다룬 게 아닙니다. 뭐 뇌물죄 이런 그 범죄 부분은 사실 뒤에 붙인 거예요. 핵심은 대통령이 다 인정한 겁니다. 최순실 씨하고 문서를 주고받았다. 의견을 교환했다. 이건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사적 비밀 정보를 운영, 주권 재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 국내 운영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된다는 거, 그건 나온 겁니다. 대학의 자치권 평등권 위반했잖아요. 공무원들, 문광부 공무원들, 국민에게 봉사할 공무원들, 최순실한테 봉사하지 않았다고 해임했잖아요.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사유, 굵직굵직한 사유만 갖고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범죄들, 제가 뭐 기타 범죄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투지 않아도 몇 가지만 위반 사유라고 생각하면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고리가 된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헌법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그 법리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 시기에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최대 3명인데 3명이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고 봐요. 그럼 헌법재판이 대통령 탄핵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국정 운영의 연속선상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1월 31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 이전에 결정이 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소명의식을 그들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뭐 1월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든지 이건 틀림없이 유죄로 확정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인용할 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정치권에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 기록물로 확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사학에 무슨 정유라는 거 뭔가 입학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대통령을 거기다 갖다 대통령이 마치 정유라를 입학시키는데 뭘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하여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절차에 의해서 법리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관해서 콩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일 날 하면 1월 30일을 한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고 딱 한 가지였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아까 특검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소명이 돼야 이분들도 이게 과연 정말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건지 얼마나 잘못하신 건지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월 며칠에 난다는 거는 아마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4월 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원래 4월, 6월 그 원로들이 4월, 6월 얘기하고 저희 당에서도 4월, 6월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밝혀져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 4월 달에 이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결론이 4월 달에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4월, 6월을 그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야 간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 헌재에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건 뭐 유죄가 확실한 거니까 빨리 결정을 내서 뭐 국정의 홍단 사항을 빨리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대법원처럼 어떤 법리적인 문제만 따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국민적인 정서,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인지 지금 민병두 의원 웃으셨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거를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아까 김관영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64일 걸린 기간 중에 40여일 내지 한 50일 정도를 사실은 기본 원칙을 세우는데 시간을 쓴 거예요.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헌법의 권능을 훼손한다든지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든지 이제 이걸 압축한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범죄들이 나온 거죠. 한 대여섯 가지를 나열한 건데 이 판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 끝에 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얘를 다 봐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양심의 기초에서 만든 판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지 제가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여론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 담장을 뭐 촛불로 앞으로 물들일 것이다. 대모대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그 헌법 외에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거, 압력을 가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는 야당에서도 지양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그 문제는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 거기를 뭐 촛불로 담장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남 민중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물론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김관영 의원 말씀 들어보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 그 선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파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경우는 이제 5호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근거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건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준해서 엄격한 증거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필요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필요적 변론이 또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피의자의 피소추권자의 방어권을 또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사유인데 그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의 일응의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신임도 예를 들면 4%밖에 되지 않는다,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또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기준이지만 작은 기준으로 일단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저는 장재원 대한민국은 의원.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고요.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의 내용을 훑어보고 각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탄핵 사유가 맞다. 그러면 탄핵안을 가결을 하면 됩니다. 그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라든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라든지 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내놓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의 이 인용의 시기나 결정에 대해서 담담하게 지켜보면 되고 그 결정에 수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소기관으로서 양심의 기초에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치권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고 하나는 국회예요. 근데 청와대의 직권이 권능이 정지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민의 대의기관은 유일하게 국회가 남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국회는 여야 정당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국민한테 어떻게 위로를 드릴 것이며 안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죠. 이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분노하는 민심이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또 걱정하는 그런 민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민심을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가 표현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나라에 걱정하는 근심하는 이 민심을 다독거려주고 수습해서 그분들에게 적어도 지금 주말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수습책들을 내놔서 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말이 있는 저녁이 있는 주말을 좀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 지금 네 분과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은데 지금 시간이 어느덧 지금 다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마무리 제언 한번 듣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빠지지 않고 광화문에 촛불 집회를 나가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0만, 100만, 200만 명이 모이면서 단 한 건의 충돌도 없고 폭력도 없고 서로의 눈빛을 보면 정말 무한한 신뢰와 희망을 보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꿔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촛불 시민은 정경들에게 꽃을 주고 정경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년에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11월 말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대한민국 높은 수준의 어떤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 더 전진하게 다시 달릴 수 있게, 우리 IMF 때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에 대한민국 으라차차라고 하는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 그 현수막 보면서 큰 위안을 느꼈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멈추지 않고 으라차차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자. 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국회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탄핵을 제대로 가결하라는 명령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꼭 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것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촛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민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격도 있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전국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전국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참담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존립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재창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 4%,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다음으로 지지율 제3당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보수가 보수를 버렸습니다. 보수가 새누리당을 저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롭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가진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조그만 초가집이라도 지어서 우리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견눈지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기회를 달라고 무릎 꿇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황골탈퇴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다시 설 수 있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참여한 촛불 집회는 아마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또 수도권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가. 저도 민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촛불을 드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당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한 번도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법 집행을 지켜보고 계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국회의원 300여 명이 지금 탄핵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내가 옳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거는 옳은 거고 당신이 생각하는 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역사적인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나중에 우리를 평가할 때 반대한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정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100분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